일부 영상에서는 싱가포르 에어 321편이 난기류의 조우에 6,000피트를 수직 낙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9일째인 5월 30일 싱가포르의 주요 언론들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다시 보도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싱가포르 에어 321편이 청천 난기류가 아니라 CB에 진입했었고 터뷸런스의 조우에 6,000피트를 낙하한 것이 아니라 400피트를 상승했다가 다시 순항 고도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일부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부 영상에서는 조종사가 CB 회피에 실패하는 이유와 에어라인 비행의 기상관리 표준, 그리고 항공사고가 발생할 때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쏟아내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사가 CB 회피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웨더 레이더의 성능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노즈 부분을 레이돔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돔 안에는 웨더 레이더가 들어있습니다. 레이돔은 레이더의 전자파가 투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래스 파이버로 만듭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동체에 비해 강도가 훨씬 약하죠. 그래서 레이돔은 조류나 우박과 충돌하면 쉽게 손상됩니다. 웨더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자파는 구름 속의 강수 입자에 부딪혀 다시 레이더로 돌아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이 반사파 데이터를 CB 셀로 시각화해서 ND에 디스플레이 해주는데요. 문제는 웨더 레이더가 강수 입자만 감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B로 통칭하는 큐뮬러니mbus 클라우드에는 헤일, 터뷸런스, 라이트닝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CB 속의 헤일은 레이돔을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헤일은 투명한 웻 헤일과 눈덩이처럼 하얀 드라이 헤일이 있는데요. 고고도의 헤일은 대부분 드라이 헤일입니다. 그런데 웨더 레이더는 드라이 헤일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CB의 헤일은 구름 밖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매뉴얼에는 CB가 보이면 최소 20마일 이상 통상 쪽으로 회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항로상에서 모든 CB를 20마일 이상 회피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프리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간 수증기는 얼음 입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ND에 시연되는 CB 레이더 탑과 비주얼 탑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웨더 레이더는 얼음 입자를 감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고고도 CB를 회피할 때는 웨더 레이더 디스플레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요. 달이 없는 날 야간에는 비주얼 탑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종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CB 탑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더 레이더는 라이트닝과 터뷸런스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웨더 레이더의 터뷸런스 모드는 강수 입자의 수직 활동성으로 터뷸런스를 예측하는 것이지 실제 터뷸런스를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더 레이더는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즉 청천 난기류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웨더 레이더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착시는 어테뉴에이션입니다. 레이더 섀도우라고도 하는데요. 어테뉴에이션은 강력한 강수대에 의해서 웨더 레이더 시그널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방에 레이더 어테뉴에이션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CB 셀이 있을 경우에 후방의 CB는 ND에 시연되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이 검은 구역을 CB가 없는 쪽으로 판단하고 진입하기 쉽죠.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447편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능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ND에 시연되는 웨더 레이더 셀을 통해서 CB 성격과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의 모양도 CB 위험도를 나타내주는 정보인데요. 동심원 모양의 셀은 활성도가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작은 CB입니다. 반대로 셀 모양이 비정형적이면 활성도가 크고 그만큼 위험도도 큰 CB입니다. 웨더 매뉴얼에는 finger, hook, U-shape, scalloped edge shape의 셀이 시비어 터뷸런스의 큰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 321편이 통과했던 셀이 후크나 핑거 형태와 유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종사가 CB 회피에 실패하는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에어라인 비행의 기상 관리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플라이트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운항관리사가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법정 비행 서류에는 시그 차트, 윈템프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에는 그날의 비행 루트와 함께 CB 구역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CB 구역들은 coverage가 isolated, occasional, frequen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olated CB로 표시되어 있으면 coverage가 50% 미만입니다. isolated CB 구역은 셀 사이사이로 회피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frequent라면 75%에서 100%의 coverage를 의미하기 때문에 셀 사이사이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에어라인 기장은 프리플라이트 단계에서 비행 구간 전체를 분석해서 CB 회피에 필요한 연료를 산출해야 합니다. 비행 중 CB 회피에 필요한 연료가 없으면 남은 옵션은 회항이나 CB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목적지 도착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CB를 회피하면 연료가 부족해 회항을 하거나 Fuel Emergency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기장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물론 회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CB를 회피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CB를 통과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출발 전에 추가 예비연료를 탑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페일로드가 많을 경우에 예비연료는 상당히 빠듯하게 실리는데요. 연료를 더 추가하려면 페일로드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운항관리사와 기장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는 기장과 운항관리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안전한 쪽으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 덕분에 지난 30년간 비행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추가 연료를 탑재하지 못했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없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항공사도 있거든요. 기장님, 오늘은 풀 페일로드라서 추가 연료를 탑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장은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추가 연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frequent coverage로 CB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회피하는데 시그 차트 상으로 약 20분 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4,000파운드의 연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연료를 추가하지 못하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회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운항관리사는 페일로드를 내리더라도 연료 추가에 동의합니다. 법정 서류엔 시그 차트를 근거로 회피 거리와 추가 연료를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운항관리사는 없습니다. 만약 CB를 회피하다 회항하면 그 책임을 온전히 떠맡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서구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그날의 항로에 프리퀀트 CB 구간이 있으면 비행 계획 단계에서 우회 항로로 파일을 합니다. 프리퀀트가 75 내지 100%의 카버리지로 CB가 덮여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역으로 항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CB를 그대로 통과하라는 말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항공사도 꽤 많습니다. 프리퀀트 CB 구역으로 항로를 파일하고 나머지는 조종사에게 맡기는 항공사도 꽤 많습니다. 시그 차트에는 루트와 웨이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웨이포인트를 플라이트 플랜에서 찾으면 CB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대를 구할 수 있는데요. 기장은 이 정보를 근거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객실 승무원에게 예상되는 CB 통과 시간과 강도를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CB를 통과하는 시간대에 기내식 서비스를 피한다든가 핫 베버리지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조율을 하면 더 좋겠죠. 지난 3.21편 사고가 발생하자 싱가포르 에어는 이제부터 터뷸런스가 예보된 구간에서는 기내식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예보된 터뷸런스 구간에서 기내식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내식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선과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행 전체 구간의 절반 이상이 터뷸런스 예보 구간으로 덮여있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사실 시그 차트의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정보는 잘 분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제트 기류와 관련된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정보가 그렇습니다. 시그 차트에 표시된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구역은 디텍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산 값에 의한 예측 정보입니다.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포리캐스트의 함수 값에 고도차에 따른 윈드 스피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하 2000피트 고도의 윈드 스피드가 크게 차이가 나면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예측 값도 크게 계산됩니다. 그런데 제트 기류의 특성상 중심 고도에서 벗어날수록 윈드 스피드가 크게 달라집니다. 2000피트 차이로 20나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시그 차트에는 강한 제트 기류를 따라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구역이 넓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행 중에는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한 조종사들은 시그 차트에 표시된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정보가 잘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제트 기류가 단락되는 지점 또는 제트 기류가 크게 휘어지는 변곡점에 강한 터뷸런스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륙과 해양 기단이 부딪히는 지역, 트로포포스 알티튜드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에서 이런 특성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삿포로에서 캄차카 반도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저는 747-400을 10년 이상 탔는데요. 그동안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를 가장 자주 만났던 곳이 노펙 루트가 시작되는 이 구역이었습니다. 비행을 하는 동안 시그 차트에 표시된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정보와 실제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를 비교해서 복귀하는 습관을 가진 조종사는 10년쯤 지나면 시그 차트의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 정보의 신뢰 구간을 상당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런 분석과 복귀 없이 타성적으로 비행한 조종사는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시그 차트의 신뢰 구역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는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CB에 진입해서 조우하는 터뷸런스는 거의 모두 예측과 회피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CB는 레이더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식별한 CB를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조종사가 공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를 지난 비행기가 타이베이 FIR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그 차트에 예보된 것처럼 CB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비행기 진행 방향에서 보면 강한 CB가 왼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CB 에코도 그린이고 회피거리도 짧습니다. 바람도 오른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오른쪽으로 CB 회피를 요청하기 쉬운데요. 이때 오른쪽으로 weather deviation을 요청하면 관제사는 안 된다고 응답할 것입니다. 조종사가 다시 요청해도 타이베이 컨트롤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새 비행기는 CB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베이 관제사가 왜 weather deviation을 승인하지 않을까요? 타이베이 서쪽 공역은 샹하이 FIR입니다. 중국과 타이베이 사이의 이른바 양안 지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공역입니다. 타이베이 관제사는 이 구역으로 민항기를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머전시가 아닌 한 웨더 데비에이션을 서쪽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처음부터 왼쪽으로 회피 요청을 했다면 타이베이 관제사는 바로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지 공역이나 Active Restricted Area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피를 요청할 경우에 관제사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장황한 교신이 오가는 사이에 비행기는 어느새 CB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CB 회피에 실패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적절한 시기에 CB 회피 요청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트래픽이 많은 TMA 공역이나 복잡한 항로에서는 교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항로상에 CB가 걸쳐져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비행기가 weather deviation을 요청하기 때문에 라디오가 혼잡해지는데요. 이때 불필요한 인사말을 하거나 장황하게 교신을 하는 것은 다른 비행기의 weather deviation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또 CPDLC 공역이나 HF 공역에서 ATC 응답이 지연되어서 CB를 회피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CPDLC는 관제사와 조종사가 보이스가 아닌 텍스트로 교신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보이스에 비해서 송수신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싱가포르 에어 321편 사고가 발생한 양곤 FIR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곤 FIR이 예전에는 HF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CPDLC를 프라이머리로 사용하는데요. 다른 컨트롤에 비해서 응답이 늦은 편입니다. CB 회피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커머셜 프레셔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타 항공사와 코드쉐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의 국제선 비행기에는 대부분 착륙 후에 곧바로 다음 연결편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도착이 지연되어서 이 승객들이 연결편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면 항공사 측에서는 수칙을 포함한 모든 케어를 책임져야 합니다. 스케줄에 차질을 빚은 승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항공사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제센터에서 기장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커넥션 승객이 연결편 비행기 출발 시간이 몇 시 몇 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장은 이런 메시지의 프레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장은 이 메시지를 회사의 프레셔로 받아들이고 순항 속도를 높이거나 웬만한 CB는 그대로 통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착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터뷸런스에 조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어라인 비행의 웨더 매니지먼트는 프리플라이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아이카오에서는 안전 관리 수준을 Reactive, Proactive, Predictive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Reactive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ND에 CB셀이 닥치면 그때그때 회피하는 수준이 Reactive 레벨입니다. Proactive 레벨은 시그 차트와 ND 레이더 에코를 모니터하면서 CB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에게 터뷸런스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기장 방송을 하겠죠. 안전벨트는 16G를 견딜 수 있습니다. 1997년 도쿄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에어 816편 747-400이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의 조우에서 승객이 사망했을 때의 터뷸런스가 2.5G 정도였거든요. 어떤 터뷸런스에도 좌석 벨트만 매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터뷸런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어라인 기장에게 요구되는 기상관리 수준은 Predictive 레벨입니다. Predictive 레벨은 프리플라이트 단계에서 전체 비행 구간에 대한 기상을 분석하고 관리 전략을 세웁니다. 시그 차트와 윈템프 차트에서 CB가 예측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회피에 필요한 연료를 산정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에게 터뷸런스 위험 시간대를 설명하고 기내식 서비스와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계획된 플랜을 수행하죠. 항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의 보도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도 내용이 근거 없는 추론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추론이 비행에 대한 기초 상식이 없는 비논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같은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에어 321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은 청천 난기류를 만나서 3분 만에 6,000피트를 수직 낙하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321편이 예측할 수 없는 청천 난기류를 만났던 것인지 아니면 CB에 진입해서 터뷸런스에 조우했던 것인지는 기상 자료와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CVR을 들어보거나 또는 조종사 진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언론은 일제히 청천 난기류라고 보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와 항공사의 1차 모티베이션은 자기 보호입니다. 비행 정보를 구해서 분석할 역량이 없는 언론사의 초기 보도는 조종사의 인터뷰나 항공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승객의 인터뷰를 근거로 보도하는 경우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더라도 승객은 구체적인 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이 자아낸 짧고 강렬한 경험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기억으로 남기 쉽거든요. 3분 만에 6,000피트를 수직 낙하했다는 보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분에 6,000피트를 낙하했다는 말은 분당 2,000피트를 강화했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2,000피트 per minute은 순항 중 일정한 파워 이상을 유지하고 강화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강하율입니다. 3도 가각도 안 되는 강하율을 수직 낙하라고 표현한 것은 공포감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6,000피트를 수직 낙하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경우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발달한 CB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다운드래프트가 마이크로버스트인데요. 마이크로버스트의 최대 하강 기류가 6,000피트 per minute입니다. 이 마이크로버스트는 37,000피트에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행기가 마이크로버스트에 휘말린다 해도 6,000피트를 수직으로 낙할 수 없습니다. 비행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운항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에어 321편이 어떻게 터뷸런스에 조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상은 사고의 원인이 아닙니다. 기상은 조건일 뿐입니다.